안녕하세요, 청취자님. 2025년 9월 7일자 한국의 새로운 주택 정책 관련 자료들 보내주셨네요. 네, 내용이 정말 방대하고 좀 얽혀있는 부분도 많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최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이 두 가지 큰 축의 핵심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이게 청취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함께 명쾌하게 정리해 보시죠.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정부가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뭐랄까 소위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투트랙이요? 네, 특히 수도권의 고질적인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맥락까지 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궁금한 거, 왜 하필 지금이냐?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자료에 나타난 배경들을 좀 볼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전보다는 좀 주춤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맞아요. 지방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양상이고요. 심화되고 있죠. 결정적으로 수도권은 주택 보급률, 그러니까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여전히 100%가 안 되고 그렇죠. 23년 97.2%. 네, 아직 100%가 안 되죠. 그리고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주택 착공 실적이 15만 8천 호에 그쳤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평균이 25만 8천 호였는데 와, 많이 줄었네요. 네, 정말 크게 부족한 숫자죠. 반대로 지방은 빈집, 특히 미분양 주택이 막 쌓여가고 있고요. 네, 심각하죠. 전국 미분양의 거의 80%가 지방에 몰려있다는 데이터도 있네요. 7월 기준으로요. 80%면 정말 여기에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고음도 계속 울리고 있었고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 또 지방시장의 침체, 그리고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 이게 동시에 압박해온 결과로 보입니다. 복합적이네요. 그래서 정부의 접근법도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수도권은 대규모 공급과 함께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쓰는 반면에요. 네. 지방은 이미 발표된 그 8월 14일 대책이죠. 미분양 해소와 건설 투자 지원에 집중하는 상당히 세분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맞춤형 전략이군요. 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연평균 착공 목표를 기존보다 11만 호나 늘린 27만 호로 잡고 2030년까지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런 절박함과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135만 호.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공급 확대가 핵심인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크죠. 기존에는 LH가 만든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LH가 땅 매각 없이 직접 집을 짓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네, 전면 전환입니다. 이걸로 2030년까지 6만 호를 추가 착공한다고요? 와, 마치 정부가 도로 지을 땅만 파는 게 아니라 아예 도로 건설까지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격이네요. 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정책 방향 전환입니다. 단순히 6만 호라는 숫자 이상으로요. 공공이 주택 공급의 전면에 나서겠다. 이런 선언으로 읽힙니다. 목표는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LH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고 또 민간 건설 시장과의 역할 분담이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죠. LH 역할이 중요해지겠네요. 네, 자료를 보면 이 6만 호는 기존 계획 전환분 5만 3천 호에 더해서 용적률 상향, 그러니까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높여서 추가로 7천 호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아, 용적률 상향으로 더 짓는군요. 네, 역세권 같은 좋은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를 늘리고 민간 참여 방식으로 브랜드나 디자인 차별화도 시도한다고 하니 과거 공공주택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네.
디자인도 신경 쓴다는 거군요. LH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까지 추진한다고 하니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셈이죠. 그렇군요. 공공 역할 강화가 첫 번째 핵심이라면 두 번째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땅들을 깨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숨겨진 땅 찾기죠. LH가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던 상업용지 같은 비주택용지. 이거 용도 바꿔서 1만 5천 호. 네. 지은 지 30년 넘은 낡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해서 2만 3천 호. 네, 그것도 크죠. 오래된 공공청사 부지나 놀고 있는 국공유지 활용해서 2만 8천 호. 심지어 쓰지 않는 학교 부지에서도 3천 호 이상을 공급한다니. 돈이 다 끌어 모으는 거죠. 네, 정말 영끌해서 땅을 찾아 나선다는 느낌인데요. 특히 도심 내 선호도 높은 부지들을 활용한다는 점이 좀 주목됩니다. 맞습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택지 재구조화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특별법, 또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같은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거나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요. 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 강남 수서나 강서 가양같이 입지가 좋은 단지들을 기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혼합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아, 혼합단지요? 네, 용적률을 최대 500%, 그러니까 땅 면적의 50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서 고밀 개발하고 늘어난 주택은 분양하거나 장기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와, 500%. 도심 내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 형태의 다양화까지 꾀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속도군요. 네, 스피드죠. 택지 지정부터 보상,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2년 이상 단축하겠다고요?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통합 심의를 확대하고 보상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협조장려금 같은 것도 만들고 심지어 맹꽁이 같은 환경 영향평가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고요? 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4만 6천 호를 계획보다 빨리 착공하겠다는 건데 속도를 내는 건 좋은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공급 목표 관리 기준을 기존의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도 속도와 실질적인 공급 체감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착공 기준요? 네, 착공까지 가면 대부분 준공으로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공공주도로 대규모 사업을 빠르게 밀어붙일 때 과연 주택 품질 관리나 적정 분양가 책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지나친 속도전이 오히려 부실이나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품질 문제가 걱정되긴 하네요. LH의 역할이 커진 만큼 그 책임과 관리 능력에 대한 검증도 중요해질 겁니다. 민간 시장과의 조화 문제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급 쪽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수요 쪽으로 넘어가 보죠. 네. 집을 많이 짓는 것과 동시에 대출 문턱을 높이는 조치들도 나왔습니다. 이건 발표 다음 날인 9월 8일부터 바로 시행됐죠. 네, 바로 시행됐습니다. 우선 강남 섬구나 용산구처럼 집값이 불안하다고 지정된 규제 지역,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즉 집값 대비 대출 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낮아졌어요. 네, 10%포인트 낮아졌죠. 10억짜리 아파트 산다면 대출 한도가 5억에서 4억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실수요자라고 해도 규제 지역, 그러니까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자기 자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과열을 막기 위한 좀 직접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더 강력한 건 이 사업자 대출 규제 같아요. 아, 네. LTV 0%.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는 LTV가 0%로 제한된다고요. 이건 사실상 대출을 그냥 막아버리는 수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LTV 0%는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대출받아서 캡 투자하거나 하는 식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는데요. 네, 그런 목적이 강하죠. 신규 건설 자금이나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 등 일부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비수도권, 비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LTV 60%까지 가능하지만 그 돈으로 다시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주택을 사는 건 금지됩니다. 아,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네요. 네, 자금의 용도까지 보는 거죠. 1주택자 전세대출도 손봤습니다. 기존에는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전세대출,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빌릴 때 보증기간마다 한도가 제각각이었잖아요. 네, 달랐죠. SGI, HF, HUG 다 달랐죠. SGI 서울보증은 3억, 주택금융공사 2.2억,
HUG 주택도시 보증공사 2억 이런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가 수도권이라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어디서 받던 한도가 2억 원으로 통일된다고요? 네, 2억으로 일원화됩니다. 가진 집이 어디든 상관없이요? 네, 보유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근 몇 년간 1주택자 전세 대출이 연평균 18.5%나 늘었다는 통계도 있던데 이 증가세를 잡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조치들을 종합해보면요. 규제지역 주택 구매자, 주택 사업자,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라는 특정 그룹을 정밀하게 겨냥한 핀셋 규제의 성격이 뚜렷합니다. 핀셋 규제. 네.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하지는 않으면서 과열이나 투기 우려가 큰 부분 혹은 특정 유형의 대출 급증세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거죠. 다만 이런 핀셋 규제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낼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풍산 효과 같은 게 나타날지 또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긴 실수요자나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효과를 봐야겠죠. 대출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따라 은행이 내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다르게 매긴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좀 간접적인 방식 같은데요? 네, 그렇죠. 평균 대출액보다 많이 빌려주는 대출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게 빌려주는 대출에는 낮은 요율을 적용해서 은행 스스로 고액 대출을 좀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2026년 4월 시행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건 역시 고가 주택 구매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전세대출에 대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확대는 여전히 검토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DSR은 아직이군요. 네. 선인이나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와, 정말 다각도로 촘촘하게 설계된 정책 패키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도 자료를 보면 아파트 아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비아파트 공급 지원, 네, 그것도 있죠. 일기 신도시 같은 노후 계획 도시 재정비 활성화 방안 개선, 부동산 거래 감독 강화나 자금 출처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보내주신 자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별 전략의 차이입니다. 아, 지역별 차이? 네,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수도권은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강하게 추진하는 반면에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은 공급보다는 수요 회복과 미분양 해소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방은 미분양이 심각하니까요. 그렇죠. 8월에 발표된 지방 건설 투자 지원 방안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죠. 이는 전국 주택시장이 단일한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이질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청취자님께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LH를 앞세워서 직접 공급에 나서는 등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네. 가계부채와 투기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특정 대상에 대한 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매우 큰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렇게 정부, 즉 공공부문이 주택시장에 대규모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주택시장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장기적인 영향? 네, 발표된 공급 계획이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들이 시장과 또 거시경제 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요? 네, 생각해볼 문제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서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는 주택 구입 시 내는 자금 조달 계획서 서식을 바꾸고 또 제출해야 하는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확대하는 등 돈의 출처를 더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금 출처 투명성 강화죠. 이런 제도 변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투명성 강화는 과연 시장 안정에 기여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과제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청취자님의 판단과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